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30대 중반이고 두 아이 아빠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힘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입도 나쁘지 않고 나름 여유 있게 사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인과응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주 매섭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쯤 저는 제 여동생을 쓰레기 같은 놈한테서 이혼시켰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요. 그리고 항상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 동생의 경우 남편인 매제가 그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결국 매제는 본인이 초래한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생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27살이고 매제는 동생보다 2살이 많은 29살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결혼 반지만 빼면 거의 총각 같은 사람이 많죠. 매제 역시 첫인상은 누가 봐도 인물이 아주 훤했습니다. 운동에서 다져진 몸매 어깨도 넓은 데다 남자답게 눈썹도 진하고 한 인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잘생긴 얼굴은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매제가 딱 그랬습니다. 22살에 만나 연애도 길게 했다고 했다시는데 제가 매자를 본 첫인상은 뭐랄까 인물은 좋았지만 대놓고 날티 나지 않은데 은은한 날티를 풍긴달까요? 잘생기긴 했는데 좀 놀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부모님도 초반에는 매자를 그리 좋게 보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틈만 나면 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집에도 며칠 안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착한 여동생이 남자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생하고 투닥거리는 일도 있었고, 그럴 때 제가 혼내기도 몇 번 혼냈는데, 그래도 그놈이 부모님한테 싹싹하고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것 같은 면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마음을 여셨고, 또 동생이 그렇게 좋다. 하니 어쩌겠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제는 결혼할 때 정말 맨몸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용역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다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제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다고 들었고 결혼할 때 그쪽 어머니를 뵌 게 다입니다. 근데 본래 자식한테는 관심이 없는 양반인지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도 보태줄 돈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어린 나이지만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매제한테는 어리고 돈도 잘 버는 데다 집까지는 동생이 지 인생의 로또였죠. 저는 이 매제라는 놈이 처음부터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려 좀 더 있다가 하라고 하고 싶었으나 이때는 그래도 둘이 잘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찜찜하지만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매제라는 놈이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때 동생을 뜯어 말리지 못한 게 되돌아보니 정말 후회가 됩니다. 동생은 동네에서 제법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았던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을 시작해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부모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차린 후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분점까지 낼 정도로 매출이 상당합니다. 매제는 그런 여동생의 덕을 봐서 인생 역전한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 없이 방황하다가 똑똑하고 생활력 강한 제 동생을 만나 미용실 매니저랍시고 떡하니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동생이 벌어오는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매제는 결혼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제 동생의 매장에서 카운터를 보며 매출 관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부모님이 모두 밖에서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살라고
동생네 집을 들락거리면서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매제가 사람 됨됨이가 안 되어 있다고 느낀 게 결혼해서 1년이 넘게 그렇게 하는데도 매제는 장모님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 걸 꼭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바깥 일도 하면서 우리 아이 돌봐주시며 여동생 집까지 챙기시는데 말 한 번 안 하는 매제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조그만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참 힘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 항상 빠듯했고 예상 외의 지출이 있을 때면 마이너스일 때도 많았죠.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 자식 노릇, 윗사람 노릇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실까요? 가족 행사 때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도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지인 경조사 때 축의금 낼 돈이 빠듯해 아깝게 느껴지는 거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맞더군요. 동생과 비교해 제가 경제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상하게 동생 부부를 만나면 자격지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매제였지만 가족이 되었으니 볼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제는 제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만나기만 하면 은근히 저를 비꼬거나 자기 과시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켜보니 매제 말투가 원래 그런 사람이더군요. 사람을 은근히 깔보거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매제가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매제의 진짜 본 모습을 엿보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일 잔치를 위해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전날 제 동생에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러더군요. 오빠, 내일 엄마 선물은 내가 준비했어. 오빠는 애들이랑 언니 데리고 몸만 오면 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같이 돈 합쳐서 부모님 드릴까 했는데 그럼 나만 따로 드릴까? 아니야. 오빠, 내가 오빠랑 같이 준비했다고 할게. 오빠 애들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힘들 텐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 다음엔 오빠 여유 있을 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식사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나중에 오빠가 돈 많이 벌면 차차 갚을게. 매번 고맙다. 아유, 됐어. 오빠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생각 말고 와, 다음번에 만나면 오빠가 나만 맛있는 거 사줘. 알았지. 말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가족 행사에서도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돈 때문에 힘들까 봐 저를 배려해주는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오빠가 되어서 동생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럴 때 큰소리 한 번 못 치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어머니, 생신날 동생은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부모님께 많이들 선물하는 돈다발 티슈였는데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5만 원짜리 집회에 온 가족이 즐겁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이런 걸 준비했구나 싶어 속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때 매제가 이러더군요. 장모님, 저 이거 준비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장인어른 장모님은 사위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이런 사위 없어요. 제 딴에는 넉살 좋은 채 한다고 부모님께 저런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참 위신이 안 서더군요. 동생이 옆에서 오빠도 같이 보탠 거라고 하자 매제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몰랐네. 형님 얼마 보태셨어요? 형님 돈도 많이 못 번다면서 뭐 하러 보태셨어요?
이따 돌려드릴 테니 얼마 넣으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굳이 부모님들 계신 데서 돌려준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얄밉게 말을 하는지 부모님 앞에서 참 망신스럽더군요. 그리고 웃긴 게 엄밀히 말하면 매제 돈이 아니라 여동생 돈 아닌가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정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매제는 그날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어머니 생신날 제가 기분 나쁘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도 장단을 맞춰주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매제가 술에 취했는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근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맞나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손윗사람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잇, 그래도 형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형님 잠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깐족대면서 장난을 치는데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하나요? 빈정된다고 해야 하나? 사람을 진짜 살살 긁는 느낌 아시나요? 그때부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그날은 술까지 취해서인가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래도 가족이 모인 자리니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 얼굴을 보니 속상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눈치를 보던 여동생이 당신은 어디 가서 그 입을 조심해야 한다며 핀잔을 주길래 그냥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식사 중에 코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누구는 코인으로 억대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얘기를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매제도 전부터 조금씩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걸 부모님이 알고 있었어요. 저도 동생한테 몇 번 들었는데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따져보면 잃은 돈이 훨씬 많다고 하더군요. 코인 때문에 동생이랑 매제가 몇 번 싸웠다는 소리도 듣곤 했던지라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자네랑 우리 딸하고만 잘 살면 되네. 우리 딸이랑 고생하면서 힘겹게 번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부지런히 돈 모으게. 그런데 그 말에 제부가 듣기 싫다는 듯이 아잇 이제 안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사위야, 그런 거 한번 빠지면 끊기 힘들고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하지 말게 그랬는데 갑자기 매제가 급정생활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지금 도박꾼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돈 꼬라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도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와, 씨, 기분이 나쁜데요. 하면서 제 동생을 쳐다보면서 야, 나 성깔 있는 거 알지? 내가 너희 집 돈으로 투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냐? 마누라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세요?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쾌해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습니다. 저 먼저 일어납니다.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더군요. 나중에 동생에게 들으니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이랑 매제랑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처가댁 어른이 걱정돼서 몇 마디 했기로써니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혹시나 동생이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속상한 걸 참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셨고요. 성질이 보통 놈이 아니란 걸 알고는 있었는데 어른들한테도 저리 경우 없이 하는 놈이 내 동생한테는 과연 잘할까 하는 생각에 그날 이후 매제만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전부 가식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가질 않았죠. 그래서 동생을 잘 지켜보고 수시로 전화해서 무슨 일 없는지,
목소리는 어쩐지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근데 이 매제라는 놈이 제가 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지 어쩔 때는 은근히 과시하는 것을 떠나 대놓고 저를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본가와 제 집, 그리고 여동생 가게는 전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가까이 모여 살며 제 아이들을 어머니가 가끔 봐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동생 가게를 지나가거나 들릴 때가 있는데 매제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게 제가 됐건 저희 부모님들이 됐건 말이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싹수가 없는 거죠. 얼굴 한번 마주친 게 인사입니까? 저도 좋은 성격이 못 돼서 며칠 전에는 동생 미용실을 갔는데 가게에 없길래 매지한테 동생 어디 갔나 했더니 제 얼굴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게 너무 화나서 카운터 책상을 뚝뚝거리면서 매제 우리 아는 체 좀 하고 삽시다 물어보는데 얼굴도 안 보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나 했더니 아는 체 했는데요. 이러더군요. 아는 체 언제 했어? 매번 들리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을 보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 좀 하자 우리 가족 아닌가 그랬더니 매제가 왜요? 뭐가 문전데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인사 좀 하고 살자니까 왜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제는 저런 식으로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걸 잘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만 하면 저와 매번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매제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자기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엎드려 절까지 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매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죠. 월세뿐 아니라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매일이 돈 걱정이었습니다.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녁에는 4시간 정도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고생을 했죠. 저희를 못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고 거의 매일 저녁에는 우리 애들 밥을 챙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의 도움 속에 버티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 집에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님, 대리운전 시작하셨다면서요? 5시간 일하고 얼마 벌어요? 5만 원 벌 때도 있고 15만 원 벌 때도 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놀라며 그거 벌어서 감당이 돼요. 와, 그래서 한 20만 원은 버나 했는데 완전 개고생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매제는 앉아서 돈 편하게 버나 봐. 그거 다 누구 덕인지 알고는 있지? 하고 한마디를 했더니 아이고, 알다마다요.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만 있어도 월천은 넘게 법니다. 아참 형님, 혹시 대리운전하다가 아는 사람 만날 일은 없나요? 와, 그러면 엄청 쪽팔리겠다. 이렇게 맞받아치는데 정말 동생 남편만 아니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칠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남편에게 입 다물라고 면박을 주니 그때서야 입을 닫더군요. 오빠 많이 힘들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큰돈은 못 해줘도 당장 힘든 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말해 아냐. 지금 버틸만해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말했지. 걱정 마. 이번 달만 힘들어도 잘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옆에 매제를 보니 동생이 저한테 돈이라도 줄까봐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서 빌려달라는 소리 했으면 뭐라고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매자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구나 싶어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니 그냥 놔두는 수밖에요. 그렇게 2달 정도 대리운전을 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콜 들어오는 건수도 많아져서 부업으로 하는 것 치고는 조금씩 벌이도 괜찮아질 때였습니다. 새벽에 콜이 하나 왔는데 호출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니 글쎄 그게 매제 번호더라고요. 아, 하필 재수 없게 걸려도 매제한테 걸리냐 싶었죠. 다른 사람하고 바꾸기도 마땅치 않아 일단 콜한 장소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제를 보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매제가 혼자가 아니라 웬 여자랑 같이 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는 짓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날이 어두운 데다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한 상태라 매제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매제는 혀가 꼬일 정도로 잔뜩 취한 채 여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척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묻자 매제가 어디 모텔로가 달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외곽 쪽이었는데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취한 놈의 모델 주소는 참 잘 말하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 이 둘이 뭔 얘기를 하나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난 술집 여자와 하룻밤 보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제와 그 여자를 태워 출발을 했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꼴 보기 싫은 짓을 해도 가족이라고 참고 있었는데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는 저 자식을 이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저놈을 남편이랍시고 사장 자리에 앉혀 돈을 퍼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적지를 빙빙 도는 길을 선택해 운전을 했습니다. 한 30분쯤 흘렀을까요?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니 2사람이 술 기운을 못 이기고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었더군요. 제 성질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그놈 때려 눕히고 경찰서로 데려갔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동생이 확실하게 이 나쁜 놈과 갈라설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 매제를 집으로 데려가는 중이니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돌려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동생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일단 매제채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먼저 꺼내 챙겼습니다. 동생은 제 메시지를 받고 걱정을 했는지 한참 동안 나와서 기다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매제와 그 내연녀를 깨웠습니다. 제가 깨우는 목소리를 듣고 다 왔냐며 둘은 엉켜있던 몸을 풀고 일어나더군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나서 다 왔으니 대립이 달래며 매제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잠이 덜 깼는지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동생이 다가와 당신 이 새벽에 어딜 갔다 온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제 동생을 보고 매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나 봅니다. 모텔 가자고 하고 잠들었는데 난데없이 자기 집 앞에 와 있으니 어리둥절했겠죠. 대리기사, 이 새끼가 모텔 가자 그랬더니 여길 왜 온 거야? 하고 주사를 부리더군요. 그때까지도 매제는 대리기사가 나였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동생은 차 안에 남편과 여자를 보고는 당신 미쳤어. 우리 오빠가 당신 데리고 온 거야. 정신 차려 이 여자는 누구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제와 같이 있던 그 여자가 잠이 깨서는 당황해하며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순간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하고 제 동생이 그 여자의 뒷머리를 움켜쥐더라고요. 동생이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야? 오빠 뭐야?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온 거야. 동생이 그 여자가 도망가지도 못하게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매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동생 손을 떼어놓으며 너 이 손 안 놔. 어딜 잡아 빨리. 나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잘난. 네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라 이거야. 이쁘잖아.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이쁘지? 야, 너는 돈이나 벌 줄 알지? 애교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너랑 사는 거 하나도 재미없거든. 여자가 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질린다 질려. 너도 질리고 네 오빠도 질리고 다 질려. 이 미친놈아 너랑 나랑 오늘 끝장내자 술김이 아주 배는 게 없었나 봅니다. 자기 입으로 그 여자가 내연녀라는 걸 아주 술술 말하더군요. 화가 난 제 동생은 바닥에 떨어진 내연녀 신발로 남편을 개패듯 때리기 시작했고 그 내연녀는 재빨리 자기 가방만 챙겨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신발 굽에 맞고 있던 매제가 왜 때리냐며 제 동생을 밀치자 동생이 뒤로 넘어졌고 저는 이 모든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동생이 매제한테 더 폭력을 당할 듯해서 제가 다가갔죠. 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부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간단하게 짐을 챙겨 오라고 한 후 일단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매제가 저까지 밀치면서 네가 뭔데 자기 마누라를 데려가냐고 날뛰었고 제가 한 번만 더 사람 치면 사람을 불러 유치장에 쳐넣겠다 하니 나중에 보자는 둥, 가만히 안 있겠다는 둥, 난리를 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동생과 함께 들어온 저와 동생을 본 와이프도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여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도 얼마 전부터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매제가 새롭게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그때부터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문자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도 어디엔가 자주 하는 것 같고 제 동생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매제 핸드폰을 살짝 파는데 직감이 맞았더군요. 같은 전화번호가 매일매일 몇 차례씩 발신번호 찍혀 있고 통화한 걸로 나와 있길래 동생은 그 전화번호를 적어서 발신 추적 안 되게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자였다고 합니다. 직장도 어딘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그 여자의 핸드폰이며 직장 전화며 찍혀 있는데 어느 여자가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한 아가씨들도 유부남을 겁 없이 만나는 여자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황을 증거는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싹 지웠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진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물증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오빠가 남편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분이 딱 느낌이 오더라. 아, 이 여자구나. 근데 솔직히 나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느낌 여자는 다 알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도 아니고 옷에서 몇 번 콘돔도 나오고 보텔라이터도 나오고 그랬댔는데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 나 이제 어떡해. 오빠 동생이 우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사랑만 받고 커서 독한 구석이라고 넘는 동생이 이 힘든 걸 어찌 이겨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걱정 마. 오빠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대신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알았지? 네가 흔들리면 다시 그놈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해. 동생 부부 사이의 일이지만 제가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동생이 알아서 하라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매제 블랙박스에서 가져온 메모리를 뒤졌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더군요. 그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왔던 게 맞았습니다. 무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 모텔을 드나들었는데 둘이 술과 간식거리까지 사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들은 차마 동생에게 들려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랙박스의 증거자료와 제가 찍은 장면, 그리고 동생이 남편 핸드폰에서 캡처한 통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제 뒷조사를 좀 했는데 정말 이것이 그 인간의 본 모습인가 할 정도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결혼할 때부터 철저하게 속였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만난 내연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던 사이였습니다. 매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커플이었더라고요. 당연히 둘 다 학교에서 내놓다시피 한 불량 학생이었고 가출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모자라 둘 사이에 애를 낳게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인연을 끊지를 못하고 질질 끌고 지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언녀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술집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안마방도 다니면서 더러운 생활을 했다는 걸 전부 알아냈습니다. 돈은 어찌나 펑펑 쓰고 다녔는지 저희 집 석 달 생활비에 맞먹을 돈을 일주일 동안 쓰고 다니면서 자기 돈인 양 허세를 부리는 놈이었더군요.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니 똥파리 꼬이듯 여자가 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말렸어야 했다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냐는 부모님께 저는 오히려 잘된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이고 지금 이혼해도 충분히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이인데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더 힘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제에 대해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동생은 제 말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써서 살고 있는 집의 모든 짐을 뺐습니다. 매제한테는 집을 팔 계획이니 나가 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집을 팔겠다고 말하자 매제가 제 가게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요. 미안하다거나 사과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을 생각하면 이혼을 시킬 게 아니라 같이 살게 해야지 여자 몇 번 만난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갑니까? 집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전에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정신 차려 그 집 매자가 돈 한 푼 보탠 거 없는 내 동생 집이야. 그리고 그 여자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잖아. 결혼 전에 내 동생 속이고 몇 년간 양다리 걸친 것도 모자라서 결혼하고도 계속 만난 거 다 확인했어. 가진 거 의없고 배운 거 없는 놈한테 내 동생 주기 아까웠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다행이다. 힘내. 돌아가줘. 그리고 집은 동생이 말한 기간 안에 나가. 형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도 같은 남자잖아요. 막말로 형님은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준 적 없어요. 길 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딴 여자 한번 만났다고 이혼 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매제, 내가 보니 자네는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아. 네가 한 행동에 비하면 집에서 그냥 얌전히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만약에 네가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뒀을 거야. 그나마 내가 너를 발견해서 이만큼이라도 해서 분이 좀 풀리는 거지. 착한 내 동생 같았으면 너한테 제대로 복수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겠지. 너 바람 피운 거 알고 그냥 참고만 있었을 애야. 이만큼 점잖게 말할 때
조용히 내 동생 인생에서 꺼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매제는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만 했죠. 순순히 합의하고 이혼은 안 해줄 듯 보였습니다. 동생은 이 일로 매제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려서 매제가 매달리고 사정해도 확고하게 이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노란한 남자를 대한민국의 어느 여자가 용서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아무리 순하고 착한 동생도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동생은 합의 이혼을 원했지만 매제가 자꾸 동생의 재산을 탐내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매제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었는지 자기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그냥은 못 간다고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동생 집은 결혼 직전에 동생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고 거기에 매제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집이 자기 몫이라며 고집을 부렸댔죠. 숙려기간과 조정기간을 거쳤고 몇 개월이 지나 재산 분할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혼 소송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제는 그동안 동생하고 살면서 돈만 쓸 줄 알았지 모아 놓은 돈도 하나 없더군요. 평생 자기 마누라 돈만 쓰고 살 줄 알았나 봅니다. 결혼해서 동생 사업장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놀고 먹다시피 한 백수놈 주제에 동생의 재산까지 탐내는 도둑놈 신보를 갖고 있었던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받았는데 그놈이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동생한테 줄 위자료는커녕 자기 하나 나가서 살 집도 못 얻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생은 매제의 명품 옷과 신발을 모조리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거니 위자료 받는 셈치고 자기가 팔아서 가지겠다고요. 결론은 동생은 이혼을 했고 매제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동생 집에서 나왔습니다. 매제는 동생과 이혼하면서 빨랑 가방 하나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는지 자기 내연녀를 찾아갔는데 그 내연녀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건너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복잡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쯤 동생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를 접고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요. 미용실에서 쓰는 살롱용 제품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싫었던 저였지만 동생의 계획을 들으니 잘만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샵에서 쓰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꽤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점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안목이 있는 동생이니 한번 같이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코칭 아래 저는 미용실 옆에 매장을 오픈했고 지금까지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구입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특히 매출의 1등 공신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의 홍보 효과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 제품 콘셉트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온라인 주문을 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혼자 수리점을 할 때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아 매번 가게세 낼 걱정에 잠을 못 자곤 했었는데 동생의 가르침 아래 장사를 하니 정말 매일이 돈잔치였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올까 싶은 날도 많았어요. 가게가 바빠져 직원도 3명이나 늘리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게 동생이 그 나쁜 놈과 이혼한 후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우한 덩어리가 사라지니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매출을 달성한 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 때는 생계가 힘들어서 그런지 술을 기분 좋게 마셔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맘 편히 직원들에게 돈 계산 안 하고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직원들과 즐겁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고 카운터에 대리를 불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가 왔다는 가게 사장의 말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으며 다가왔는데 난 익은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리기사가 1년 전 내 동생과 이혼한 매제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지 악연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제도 놀랐는지 저를 보고 잠시 움찔하는 듯 했죠. 그런데 그 뻔뻔하고 양아치 같은 기질은 고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이 아니니 반말로 하겠다면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 내가 잘난 내 덕분에 이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 어때? 내 꼴 보니 속이 시원하신가 하며 깐족거리더군요. 여전하구먼. 입은 여전히 더럽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마 남 탓하는 거 보니 너는 아직 멀었네. 이게 다 내 인과응보고 제업자득이 알겠어. 너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긴 하네. 콜은 취소야. 다른 손님 찾아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콜을 취소했습니다. 열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전 매제에게 다시는 바람 피우고 더럽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더 해주고는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돌아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동생에게는 그날 매제를 우연찮게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후로 동생은 한동안 매제랑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봐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매제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가끔 술을 먹으면 동생에게 전화를 하거나 동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지금 본가의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조금씩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동생도 이혼 이후로 많이 강해지더군요. 매장에서 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여장부가 따로 없는데 속마음은 사실 많이 어린 동생이라 씩씩해 보이지만 늘 마음이 쓰입니다. 언젠가는 동생도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건 동생의 몫이겠죠. 제 사연은 듣는 누군가는 동생의 가정사에 오빠가 너무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또한 동생이 내 말만 듣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든든한 오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오빠로서 동생이 지금의 행복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봐 주고자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